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수입니다. 자, 우리 그 금오신화 요거를 조금 몇 개 한번 봐봅시다. 다 뭐 볼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모든 전문으로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몇 개 봐둘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 만복사 저포기는 조금 우리 비슷한 게 있어요. 이생규장전하고 좀 비슷한 구석이 많아서 항상 이제 이생규장전 세트로 막 이렇게 문제집이나 이런 데 엮이는 그런 작품들 됩니다. 그래서 좀 유의 있게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만복사라는 절에서 이제 저포놀이는 일종의 윷놀이에요. 이런 기록이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자, 명원소설의 어떤 갈래를 취하고 있고요. 역시 그러니까 이생규장전과 비슷한 구석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정기적인 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귀신이랑 또 이제 교류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정기소설도 맞겠지. 그래서 요 두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읽으면서 좀 봅시다. 한문소설이고요. 자, 양생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양생이, 자, 소매 속에 저포를 넣고 이제 초반부에는 생략이 좀 돼 있는데, 양생이가 자기의 외로운 처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막 시를 읽고 그러다가 이제 불전 앞에 이제 절에 가가지고 부처 앞에 부처상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에요. 솔로라서 그런 거지. 자, 제가 오늘 부처님과 저포놀이를 하려고 그럽니다. 만약 제가 지면 법연을 베풀어서 제사를 제가 드리지요. 만약 부처님께서 지시거든 아름다운 여인을 얻고 싶은 제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길 빌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딱 그 불전을 던지면서 축원을 마치고 나서 저포를 던지니 과연 양생이 어떻게 됐어? 이겼어. 어이구, 부처님 이제 소원 들어줘야 되겠네. 사실 되게 일방적이지만. 자, 불전에 무릎 꿇고 말하기를 업은 이미 정해졌으니 허튼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는 그 약속을 이제 숨어서 기다렸나봐. 얼마 후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대. 자, 근데 나이는 16쯤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리는 두 가닥을 늘어뜨리고 화장기도 별로 너무 이쁘네. 근데 자태가 아름다워서 천녀 같았대. 아이고, 뭔가 이 여인의 정체를 암시해준 거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신비로운 분위기 조성.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어떤 그런 면모를 취하고 있는 거죠. 바라보니 또 태도가 단정하고 조심스러웠대요. 자, 손으로 기름병을 이끌어 등불로 돋우고 향을 꽂은 다음 3번 절하고 무릎을 꿇고는 한숨 지으면서 탄식하기를, 아이고 이 인생이 박명하다. 이 박명하다는 거는 팔자가 사납다는 얘기입니다. 운이 더럽다. 인생이 재수없어. 쉽게 얘기하면 운수 없음이 어찌 이렇듯할까. 그러고 나서 품속에서 글을 꺼내어 탁자 앞에 바쳤다. 그 글은 다음과 같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그 자기 처지 한탄하는 시 같은 게 이제 있을 거라는 거지. 살짝 생략된 게 있어. 자, 인데 여인이 빌기를 마치고 나서 흑흑흑 울고 있어. 양생은 불자 틈으로 여인의 얼굴을 보고 마음을 거칠 수가 없었으므로 갑자기 뛰쳐나가서 말했다. 좀 전에 글을 올린 게 뭡니까요? 그래서 그는 여인이 부처님께 올린 글을 보고 얼굴에 기쁨이 흘러넘치고 해서 말했다. 뭐겠어? 얘도 외로운 처지에 억울하게 뭐 죽었던지 이런 거라는 걸 안 거지. 아가씨는 어떤 사람이길래 여기서 혼자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보니까 여인이 저도 또한 사람입니다. 대체 무슨 의심이라도 나시는지요? 당신께서는 사만 좋은 발표만 얻으면 되실 테니 반드시 이름 묻거나 그렇게 당황하지 마십시오. 소녀가 어때요? 아니, 그 여인이 뭔가 사연이 있어 보여. 그래서 자기 사연 감추잖아. 자, 이때 만복산이 이미 허물어져서 승려들은 구석진 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법당 앞에는 행락만이 쓸쓸히 남아있고 그 끝에는 좁은 판잣방 하나가 있었다. 양생 여인을 불러서 그곳으로 들어가니 여인은 별 주저함 없이 따라갔고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기는 것은 보통의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겠어? 은연중에 이 양반은 보통 내기가 아닌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암시가 좀 뿌려지는 거지. 이윽고 밤이 깊어져. 자, 그러니까는 달그림자가 창살을 비쳐 발작 소리가 들려. 여인이 묻고 누구냐? 시녀가 왔느냐?
시녀가 말하길 예 접니다. 자 요즘 아가씨께서는 중문 밖을 나가지 않으셨고 뜰 안에서 좀처럼 걷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의 정체가 귀신이란 걸 생각해보면 일종의 암시죠. 그런데 역전에는 우연히 나가시더니 어찌 먼 곳까지 오셨나요? 이에 여인이 말하길 오늘 일은 아마도 우연이 아닌가 보다. 하늘이 도우시고 부처님이 돌보셔서 이 양생이라는 고운님을 만나서 백년해로 결합하기로 했다. 부모님께 알리지 않은 것은 비록 명교의 법전에는 어긋난다 하지만 서로 즐거이 맞이하게 되니 어떻게 이 또한 평생의 기이한 인연이겠지. 너는 집에 가서 앉을 자리야 과일 가져오렴. 그래서 잔치 벌어졌는데 보니까 기구들이 다 이 세상께 왠지 아닌 것 같고 막 진한 향 술에선 또 향기 나오는데 이 세상 것은 아니다. 점점 암시를 주죠. 자, 그런 대목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요거 주제가 이생규 전쟁과 살짝 비슷한 것이 있죠. 그쵸? 이 면목. 아이고. 자, 넘어간다. 그 3번 같은 거는 내가 먼저 이쪽에는 문제 잘 안 풀지만 그래도 자 양생이 첩보 놀이 하기 전에 자신 심정을 읽은 시다. 인물의 감정이 입된 대상 감정이입 잘 찾으시면 이 두 개 있을 거야. 그리고 정선 딱 뭐가 되겠어요? 나 겁나 외로워. 그쵸? 그런 얘기 하고 있는 시였다. 넘어가십시다. 자 잔치가 끝나자 이제 작별하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여인이 은그릇. 자 은그릇은 당연히 뭐가 돼요? 하나의 징표가 될 거야. 징표. 아이씨 다 좋은데 이게. 아이고 자 하나의 징표로서 이제 양생해 주면서 뭐라고 말하니 내일 보련사에서 부모님께서 제게 음식을 내려주십니다. 만약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길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함께 절로 가셔서 부모님께 인사드려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네. 이튿날이란 거 봐서 이제 시간의 흐름이 계속 있죠. 시간의 흐름. 고전 소설이니까. 자, 양생은 여인이 시킨 대로 그릇을 쥐고 서서 보른사로 가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과연 어떤 귀족 집안에서 딸의 상을 치르기 위해서 수레와 말을 길게 이끌고 보른사를 찾아오고 있었대. 그래서 이제 그 소생 하나가 이렇게 서 있는 거 보고 거기 있는 종이 노비가 주인한테 아이고 아가씨 장례 때 함께 묻었던 물건 뭐겠어 은그릇 그죠? 이걸 어떤 사람이 훔쳐서 가지고 있네요. 뭐라고? 저 그릇을 보십시오. 여인을 물어본즉 양생이 그대로 이야기했어. 여인의 부모가 이제 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어. 내겐 딸 하나 있었는데 아이고 왜구들의 난리 때 싸움의 와중에 죽고 말았지. 정식으로 장례 치르지 못해서 계량사 옆에다 임신을 묻어두고 장사 미루어두가 오늘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제를 올려 명복이나 빌어줄까 해서 가는 길이다. 자네가 약속을 지키려거든 내 딸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오게. 그리고 조금 더 놀라지 말게. 약속한 시간이 되자 과연 한 여인이 시녀를 데리고 하늘거리면서 왔다. 그 여인이었다. 자 뭐예요? 요 여인이 어떻게 혼령의 상태로 살짝 나타난 거죠. 어이구. 자 그렇게 돼서 기뻐하면서 또 절 안으로 들어가 부모님께 절 올리고요. 하얀 휘장 안으로 들어가고 자 친척들과 승려들은 모두 그녀를 보지 못하고 오직 양생만이 볼 수 있었다. 부모님이 아니라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구나. 그러니까 양생한테만 보이는 귀신인 거야. 그래서 여인이 양생한테 말해 진지 드시지요. 양생은 여인의 말을 그녀의 부모에게 전해주고 왜? 부모님은 얘 볼 수 없으니까. 부모가 시험삼아 함께 밥을 먹던 했더니 막 수저는 영화 보듯이 무슨 수저만 딱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인간의 모습은 없어. 근데 인간과 다를 바는 없었어. 이래서 이제 여인의 부부가 놀라서 맞이 않더니 함께 머물도록 권하고 자 그래서 밤중에 그들의 이야기 소리가 낭낭히 들렸지만 사람들이 엿들라 그러면 가만히 중지되곤 하더라. 양생한테 이제 말해. 제가 법도를 어겼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경 서경 읽었어. 교양 있는 여인이야. 이 예의를 조금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만 하도 오래 다복수 우거진 속에 묻혀서
들판엔 버림받았다가 사랑하는 마음이 한번 일어나고 보니 끝내 걷잡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의라는 것이, 법도라는 것이 저승과 이승의 경계를 어겼다는 것이 부끄럽지만, 근데 너무너무 억울해서 외구 때문에 죽었잖아. 그런데 양생을 봐서 사랑할 마음이 일었어. 그러니까는 아이고 부처님 앞에서 향부를 사르면서 박멸했다 한평생을 혼자서 탄식하다가 3세 인연을 만나게 됐어. 소박한 아내가 돼서 100년의 높은 절기를 바치려고 그랬대. 이게 이제 평범한 여인의 소망이죠. 자, 그런데 애달프게도 업보를 피할 수 없어 저승길을 떠나가 하게 되었다. 즐거움을 미처 다하지 못하였는데 슬픈 이별이 닥쳐왔군요. 하고 장례를 치러줬구만. 양생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 토지와 가옥을 다 팔아서 절로 가서 사흘 저녁을 연달아 제를 올렸더니 여인이 공중에 나타나 이 양생을 부르며 말했어. 저는 다른 몸으로 환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덕에 깊이 감사의 뜻을 올리고요. 남궁께서도 이제 그만 착한 업을 닦으셔서 속세의 눈을 벗어나시지요. 하고 훌랄라 날아가고 그 후 양생은 아무한테도 장가 들지 않고 약촉하면서 살아서 어디로 두문불출 사라졌다. 새드 엔딩, 해피엔딩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가치가 있다면 어디다 써보지? 좀 큰 데가 없을까요? 제목에다 씁시다. 이생규장정하고 비슷한 게 되게 많죠. 다른 점도 좀 있고. 자, 이생규장 한 거, 일단 어떤 세계로부터 횡포 때문에 횡포. 여기서는 이제 외구가, 그렇죠? 어떤 뭐라고 할까? 외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홍건적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이생규장전에 홍건적 얘기한다면 외구나 홍건적 같은 외적들한테 이 여인이 죽었잖아. 그렇게 돼서 뭔가 한스러워하다가 이생의 여기 이승의 낭군을 만나가지고 인연을 좀 맺었던 거, 요런 거는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인이 귀신인 거, 그죠? 여인이 귀신이다. 이런 것도 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시사비 한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다른 점은 어떻게 될까요? 이생규장전과 다른 점은 그리고 하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 새드 엔딩이라고 하는 거 좀 당연히. 근데 이거는 설마 알아도 다 맞춥니다. 이생규장 다른 점은 이제 그런 게 있죠. 뭐냐면 부모님이 죽진 않았잖아. 사망하진 않아. 일단 그런 게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사망하지 않으니까 이 여인의 장례 때, 그쵸? 장례를 하러 나타나서 여인의 실체는 보지 못하지. 실체는 보지 못하고 수저 따가닥 하는 그런 모습만 보는, 그쵸? 그런 역할 정도 하는 거. 그 정도가 있겠고요. 또 증표가 나오죠. 증표, 무작품, 은그릇. 또 뭐도 있어. 마지막 하나일 것 같은데, 이 여인이 정말 환생을 하죠. 정말 환생을 함. 환생. 남자로, 다른 남자로 태어났다. 결말 부분이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양생한테 아이고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남궁께서도 어디로 속세의 누를 벗어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대목들 좀 있겠다. 비슷한 거 하나 더 있네. 비슷한 거 하나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것도 있네요. 비슷한 거, 여인이 교양 있는 집안이다. 이런 것들. 우리 최 씨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부모님한테 이러고 자라가지고
다른 점 또 하나 추가하면 그거는 없네요. 뭐가 없어? 혼사장애는 없다. 여기 혼사장애는 일어나지 않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법사적 보기에 유력하니까 요 정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됐어요.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자, 용궁부열록. 이제 이때부터는 나올 확률이 좀 극히 줄어드는데, 왜냐면 비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막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김시습 작품이라는 이 군, 결국 작가의식, 그러니까 김시습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생각해봤을 때 단종에 대한 충심 때문에 낙향해서 어디 어디로 돌아다녔더라, 뭐 이런 거 빼고는 큰 게 없어가지고 좀 그 내기가 뭐 할 겁니다만, 그래도 학교에서 얘기했으면 다뤄보자는 거죠. 자, 여기서는 용궁에 가서 잔치를 벌인 이야기입니다. 누가? 주인공인 한생이. 고려 때, 자, 한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대. 아이고. 한생이 살고 있었는데, 젊어서부터 글을 잘 지어 조정의 이름이 알려져서 문사로 평판이 있었다. 어떤 날 한생이 해가 저물 때까지 편히 쉬고 있었더니 청삼을 입고 복도를 쓴 관원 두 사람이 조금조금 내렸다 뜰 밑에 엎드렸어. 아이고, 용왕께서 모셔래요. 그래서 뭐라고? 아니, 신과 인간 사이엔 길이 막혀있거늘 어찌 통할 수 있겠소. 더구나 용궁 길이 아득하고 물결이 사나우니 어찌 갈 수 있겠소. 준말을 문 밖에 준비시켜 놓습니다. 사양하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소매를 잡고 문 밖으로 모신대. 그래가지고 막 말이 엄청 또 장난 아니야. 말이 총마가 있었는데 와우. 전기적 요소. 아, 여기도 전기적 요소가 있구나. 김시수는 전기적 요소 많습니다. 이게 딱 봐도 그 용왕의 사자 같으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자, 이런 전기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죠, 계속. 그래서 총마가 이 세상 말이 아니야. 천마 같아. 그러고 뭐 아주 그냥 시중 드는 사람도 연암짓 되었다. 그래서 한세가 부추하면서 말리에 태우니까 일산을 쓴 사람이 앞에서 인도하고 기약이 뒤를 따라. 그리고 손을 잡고 따른데 옆에 어이 보시면 알겠지만 얘를 모셔가는 그 일행의 그런 어떤 뭐랄까 모습들을 얘기한 거예요. 우산 쓴 사람도 있고 기생이 악기 두둑하고 연주하고, 그 다음에 손에 쥐는 어떤 물건 같은 것도 쥐고 있고 이렇게 미구의 말이 얼마 오래지 않아서 말이 공중을 향해 날아가. 아이고, 또 전기적 요소. 그래서 말바구 아래 구름이 뭉게뭉게. 그러고 날아갔다. 용궁문 밖에 도착을 하네요. 말에서 내려서니 문지기들이 방개, 새우, 자라에 가볼 수 있고 창을 들고 줄로 늘어서 있다. 이들은 논자이가 한치나 되었다. 그러니까 다 어류들 아니겠어? 그 한생을 보더니 모두 머리를 숙여 절하고는 교의를 놓고 앉아 쉬기를 청하였다. 미리 기다리고 있던 듯 했다. 그래서 재빨리 들어가서 보고 하니까 두 동자가 나서 손을 잡고 한생을 인도해. 그래서 공문을 보니까 인을 품고 있는 문이라는 함인지문이란 글씨가 쓰여 있었대. 용왕이 또 보니까는 뭔가 관 쓰고 칼 차고 쥐고 내려와서 맞이를 해줬대. 그래가지고 백옥걸상에 앉아서 한생이 엎드려서 예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 어리석은 백성은 초목관계 썩은 몸인데 어찌 감히 거룩하신 임금님께 융숭한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선생의 성화를 들어왔습니다만, 오랫동안 선생님의 성화, 이 명성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오늘에야 모셨군요. 궁금히 여기지 마시고요 하고 난길 청하니까 사양하고 올라갔다. 자리에 앉자 차자를 돌린 후에 용왕이 말을 합니다. 아이고, 제스라에는 오직 딸이 하나 있는데 벌써 결혼할 시기가 되어서 곧 시집을 보내려 합니다. 그러나 거처가 누추해서 사위를 맞이할 집도 화촉을 밝힐 만한 방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각을 지을까 봐서 누각 이름을 가해각이라고 하고 다 준비했어요. 근데 딱 뭐가 있냐? 대들보 위에 그 가해각 이름을 딱 충문 걸어놓을 그 글이 없네. 글이 없어. 풍문에 들으니까 선생께서는 글재주나 이런 것들이 사만에 나타났고 제주가 백가에 으뜸간다. 짱짱맨이다.
특별히 부하들을 먼 곳으로 보내서 모셔온 것입니다. 하나만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막 보니까 또 바로 그 말 마치자마자 막 그 뭐야 그 용왕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막 다 이렇게 도구 준비해놔. 한생이 그래서 상냥문을 써내려줬어. 그 글씨는 구름과 연기가 서로 얽히는 듯했다. 한생이가 글에 관련된 재주가 많구나. 그래서 이제 잔치 열어주고 뭐 그러겠지. 생략됐지만 생략 부분은 잔치 부분입니다. 한생이가 절하고 살해한 후에 나아가 용왕이 말했대요. 용궁의 좋은 일들은 제가 다 맡은데 이 위에 또한 궁실의 웅장함과 강토의 강대함도 두루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한생이 허가를 얻고 문 밖에 나가고 보니 다만 오색 구름이 구주위에 둘러져 있으므로 동쪽과 서쪽은 막 분류할 수가 없었어. 아이고. 자, 이 중략 부분 또 이후에는 이제 한생이 현실로 돌아가려고 해. 현실로 복귀하려 그럽니다. 복귀하려 하고. 자, 사자는 하생로에서 한 곳에 이르니까 한 물건이 있는데 마치 둥근 거울과 같은 것이 관체가 있어. 한생이 뭡니까 이거? 번개를 맡은 번개신의 저 거울입니다. 또 북을 보니까 뭡니까? 뇌공 천둥신의 북입니다. 또 뭐 풀무 보니까 또 한 번 흔들면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엄청난 풀무입니다. 신의 도구들이네. 대왕의 언덕으로 좋은 경치를 두루 구경했습니다. 절하고 작별하니 용왕이 어떻게 했다? 산호반 위에 야광주 2개와 빙초 2필 담아서 전별 노자를 주고 문 밖까지 나서 전송했다. 그래서 이제 전송하는 대목도 중략돼 있는데 되게 또 들어올 때 정기적이었으니까 나갈 때도 정기적이겠지. 그래서 막 아주 그냥 또 지상세계로 돌아오는 묘사를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기적이어서 막 공중으로 날아올라고 어쩌고 순식간에 들어왔다. 그래서 방 안에 누워 있었었다. 이거 서서히 눈 떠보니까 자기 몸은 거치하는 방 안에 누워 있을 뿐이었다. 문 밖에 나가서 보니까 하늘의 별은 드문드문 동박은 밝아오면서 닭은 새회일천대 밤은 벌써 오경이었다. 품속의 물건 찾아서 보니까 야광주와 방초 답례품이 있어. 그래서 이 물건을 상자 속에 딱 깊이 간직하고 소중한 보물로 삼고 남에겐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이익에는 생각을 두지 않고 명산에 들어갔다는데 생을 맞췄는지 알 수가 없다. 자, 여기 부분 결말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상냥문의 역할 그 뛰어난 어떤 인간의 그 재주이기도 하고 신과 인간이 만나는 소통의 매개가 되기도 하지. 좋아. 용궁과 인간 세상 중 근데 한생이 왜 현실로 돌아왔을까? 이렇게 좋은데. 자, 이 주제부터 조금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자, 비록 용궁이 너무나 이상적인 공간이야. 너무 이상적인 공간이긴 한데 근데 왜 인간 세상으로 돌아와? 용궁이 아름답고 멋지긴 하지만 머물 수 없는 공간이다. 자, 요 얘기. 잘 기억하셔라. 왜 머물 수 없지? 왜냐면 이제 여기 좀 생각이 생각된 게 있는데 뭐 없나? 큰 게 없네요. 좀 써주자면 한생이 돌아온 이유는 돌아오는 이유는 용궁이 너무 완벽해서 자기가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게 없어. 펼칠 무언가가 없어. 구석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나 완벽한 세계이기 때문에 역시 나의 능력은 인정받지 못하겠구나. 상냥문으로밖에 인정을 못 받는 거지. 글 빼고는 인정받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돌아오고 자 한생이가 그렇게 용궁 딱 이렇게 돌아오잖아. 그래서 들어가 종족을 감추었다는 결말. 세속적인 명예가 다 부질없다. 이 꿈속 같은 용궁의 잔치가
결국은 끝나잖아. 허망함을 깨달은 거지. 이렇게 아름다운 걸 딱 경험을 했는데 이것은 없어진다. 거기서 오는 어떤 허무함 이런 게 이 사람을 이제 초야에 묻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알겠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상징하는 주제의식을 역시 잘 봐야죠. 자, 뭡니까? 현실을 실현되기 어려운 인간의 이 정기적 요소의 역할을 얘기해 주는데, 정근대적 사회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 왜 이렇게 정기적 요소가 많냐? 이거는 작가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어떤 억압된 욕망의 분출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공부용령은 그래서 이 김시습이 세종대왕의 은총을 받은 과거를 추구하면서 현재의 방랑성에서 인생의 종착점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작품으로 볼 수 있고, 용왕은 세종대왕, 용녀는 문종과 단종을 비유한 것이다. 그리고 막 만나는 사람들은 이런 놈들은 조정의 백과를 나타내는 거다. 이런 약간 상징적인 작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가 이제 이런 거죠. 의지없음인데 특징 하나 볼까? 자, 요거가 꿈 구조죠. 지금 현실에서 꿈에서 현실로 가는 몽유 구조거든요. 이걸 인몽이라 그래요.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거 강몽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 몽유 구조인데 단 하나 주의할 거는 내용일치상 주의할 거, 또 그렇다 하더라도 완벽히 꿈 깨가지고 이게 진짜 꿈이었냐? 뭐가 있어? 무슨 야광주랑 뭐가 있잖아. 야광주 같은 게 남아있으니까. 야광주랑 또 뭐였죠? 야광주랑 빙초. 야광주랑 빙초가 있는 것을 봐. 이게 진짜 그냥 꿈하고 현실이 관련이 없냐? 이렇게도 보기 힘들어요. 그죠? 현실과도 관련이 있어. 현실에도 남음. 용왕이 선물로 준 거라고. 꿈속 용왕이. 근데 이렇더라. 네, 요거 하나만 주의하면은 큰 거 없습니다. 정기적 요소 같은 거 좀 명심하시고요. 넘어갑시다. 자, 남연부주지네요. 남연부주지. 요거는 정말 나오기 진짜 힘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 봅시다. 자, 얘도 몽유구조가 있습니다. 자, 경주에 박생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어. 그는 일찍이 유학을 동부에서 태학간에 적을 두고 있었으나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서 항상 불쾌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아이고, 자, 불만이 있구만. 그래도 박생은 포부가 기생해서 어떤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았어. 그래서 주위에서는 그를 오만한 청년이라 그렇지만 또 남과 교제할 적에는 태도가 성실순박해서 고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칭찬해. 심지가 대단히 곱고 다른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될 거야. 자, 그 사람이 이제 뭐예요? 염라대왕. 남연부주가 염라대왕이에요. 염라대왕하고 이게 염라대왕이란 말이야. 염라대왕하고 서로 뜻을 나눈 뭐 이런 제목이야. 뜻을 교류함. 자, 화제가 이제 그래서 가가지고 그 염라대왕한테 초대를 받는단 말이야, 꿈속에서. 그래서 이제 왕이랑 담화를 해요. 왕이 탄식을 한대. 왕이 탄식을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폭력으로 백성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백성이 두려워해서 복종하는 것 같지만은 마음속엔 반역할 의사를 품고 있다가 시일이 지나면 반드시 큰일을 일으킨다. 덕망이 없는 사람이 권력으로 왕위에 올라서는 안 됩니다. 대개 나라는 백성의 나라고 명령은 하늘의 명령인데 1000명이 가버리고 민심이 떠나면 자기 몸을 보존하고자 해도 어찌 보존되겠습니까? 박생이 그래서 역대 제왕들이 다른 종교를 숭상하다가 재앙을 받은 일을 또 이야기해주니까 왕이 이맛살 찌푸리면서 어떻게 얘기해?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임금의 공덕을 칭송하는데도 자, 수재, 재앙, 그리고 물로 인한 재앙이죠. 홍수 같은 거, 한재, 가뭄. 자, 닥치는 건 하늘이 임금에게 매사에 상관없어 경고하는 것이고, 백성들이 임금의 정사에 대해 원망하는데도
뭔가 복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조짐이 있는 일이 나타나는 것. 요괴가 임금에게 나타나서 더욱 교만 방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제왕에게 상서가 온다고 그랬어. 뭔가 조짐이 좋은 일 있을 것 같은 그런 낌새가 온다 해서 백성들이 편안할까요? 박생이 또 말해. 간악한 간신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큰 난리가 자주 일어나는데 임금 백성들을 위협하고서는 그걸 그냥 잘한 일로 생각하고 명예를 요구하려고 해서 한다면 어찌 나라가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얘기가 뭘까? 뭔가 하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하늘의 인정보다는 우리 어떤 얘가 하는 거면 임금의 도리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임금의 도리. 하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런다. 근데 얘가 박승이 보기에는 어때? 간신배들에게 둘러싸여서 뭘 무슨 명예를 요구하냐. 둘러싸인 임금을 무슨 명예를 인정을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었군요. 등등등등. 이거 그러니까 왕의 도리에 대해서만 있는 부분이 지금 들어가서 그렇지 나머지는 뭐 종교인 학문이니 이런 거 가지고 나 논의 엄청 합니다. 자, 모든 백성이 영원히 믿고 중략법은 이제 또 깼겠지 뭐. 박생에게 아이고 잔치를 마친 후에 왕이 박생에게 왕위를 물려주라 그래. 이 사람이야말로 나라를 다스릴 법하군요. 그래서 선위하겠다. 얘한테 왕 물려준대. 세상에. 글을 지어내리니 이러했다 하고 중략이 좀 있고요. 자, 모든 백성이 영원히 믿고 의지하시폰 선생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마땅히 도덕으로 인도하여 열법을 형제하고 백성들을 착하게 만들고 몸소 실천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세상을 태평하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미출. 이거 이제 용왕이 염라대왕이 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선위하겠습니다 하고 응낙했다. 자, 요거는 딱 다른 게 있네요. 삽입시가 없습니다. 삽입시가 없는 게 가장 큰 특징. 우리 뭐랑 달라? 이제 이생규장전하고 뭐랑 다르지? 이생이랑 만복사랑 다른 점이지. 토론. 독특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당연히 왕의 도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야.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지. 백성, 민본을 챙겨야 된다는 거지. 민본주의. 백성을 챙겨야 된다. 역사 사건의 비추어 해석해보면 세종을 풍자한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막 봐봐. 이제 박생의 요 학문적인 어떤 걸 얘기한 다음에 저승 가서 왕하고 막 유교, 불교, 미신, 우주, 정치. 이제 우리 보면 정치만 본 거죠. 그래서 선임문을 받아. 그래서 세상에 잠시 다녀오라 그랬는데 수레를 탔더니 아이고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어서 정리했다. 그리고 얘는 가서 염라대왕이 됐다. 결국은 선의를 받았구먼.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자, 그래서 작가의식 같은 거 또 보면 작가가 현실의 불행을 조금만 위로받고자 했다. 또 세력 있는 이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주인공 박생의 모습, 이런 것들이 김시습이 투영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이제 연구자들의 견해고요. 넘어갑니다. 자, 치유 부벽정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부벽루가 평양에 있는 거거든요. 누각이야, 누각. 지금 우리가 평양 못 가니까 그렇지만 부벽루 거기서 취해서 놈 이런 뜻이야. 자, 됐나요? 자, 여기는 이제 홍생하고 기신이라는 사람이 만나네. 자, 한번 보도록 하자. 자, 홍생이라는 사람이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는 이제 만나고 이랬겠지. 속세 어리석은 백성을 어찌 이 나라의 왕손이 선녀를 모시고 시로서 화답할 수 꾸주랴 꿈이나 생각했을까요? 엎드려서 말했어. 어리석은 이 사람은 전세에 쥐운죄가 많으므로 신선의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만
글은 조금 알고 있으므로 선녀께서 지으신 시는 조금 이해됩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네 가지 좋은 일인 좋은 계절, 아름다운 경치, 이를 보고 즐거워하는 마음, 유쾌하게 노는 것을 갖추기는 어려운 일인데 이 네 가지가 구비되었으니 제발 이번에는 강가 정자에서 가을밤을 잘 즐기다 라는 제목으로 시를 한 편 40분수 지어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인이 그래서 쫙 1페이지로 썼네. 또 글을 겁나 잘 썼다. 예. 자, 그래서 시 보니까 어때요? 선경. 신성계는 영원한데, 신성계 경치는 영원한데 인간 세상은 빨라. 인간과 어휴 여기 나왔지. 인간사와 자연사의 대조. 옛 궁궐에 벼 이삭이고 사당에는 뽕나무밖에 없네. 또 뭐야? 인생무상. 인생무상. 옛자칠한 비석뿐이니 흥망은 백구에 물어버리니. 인생무상. 다른 기루었다 차는데 인생은 하루살이에 불과하고 궁궐은 절이 되고 옛 입은 가버렸고 깊은 숲 가린 휘장엔 밤일뿐만 반짝반짝. 옛날 일에 눈물 지나 이날에도 수심이 덥다. 아주 시름이 많다. 자, 목멱사는 당군터고 평양성은 기자서울이고 굴 속에는 기린의 자취, 동명하게 탔다는 기린마의 자취가 남아있고 들판엔 숙신, 퉁구수 쪽에 화살이 남아있고 난향은 이제 자궁으로 녹황상제 사는 자미궁이죠. 자미궁. 그리고 직녀가 용을 타고 가네. 선비는 붓을 놓고 선녀는 공후 악기 멈추고 곡 마치자 하직하니 노소리에 바색 바람자네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여인이 우르르 날아가 버려. 그 간 것을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시녀를 일러 가기 전에 홍세한테 이런 말을 했다. 옥황상제의 영이 엄마시므로 저는 이제 올라갈라 그럽니다. 다만 청아한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하고 보니 내 마음 매우 섭섭하오. 그래서 홍생이 앉은 자리를 걷어가고 시도 걷어갔다. 인간 세상의 이야기를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자, 주제 뭐겠어요? 부병로에서 인간이 홍생과 선녀가 만나서 시를 짓고 놓은 이야기다. 그래서 이 둘의 어떤 썸, 정신적 사랑과 고국의 흥망성쇠에 회고로의 정을 담았다. 그래서 죽은 기자왕의 딸인 기시녀의 혼령이 산 사람처럼 나타나서 어울렸다는 점이다. 명혼소설이다. 명혼소설이라는 점에서 이생규정전, 만복사 정포기와 비슷하지만 조금 인생무상 얘기하고 이런 거는 조금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끊으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산유화 쪽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엮다 보니까 몇 개씩은 또 제막매가 쪽하고 연결되는 게 더 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당장 국화육에서 오늘 좀 할 건데 그거는 제가 시를 그냥 꽃이라고 가져왔는데 산유화랑 비슷해 보여서 근데 또 보니까는 또 거시 제막매가랑 좀 비슷한 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감안하시면서 시 경험 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조적으로 보는 어떤 대상을 관조적으로 보는 시의 가장 대표적인 시로서 우리 또 청로를 둘 수 있겠습니다. 박목월 시 중에 우리 박목월 하면은 제막매 갈 때는 뭐 하관이나 이별가 동생 죽은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시죠? 자, 그 부분 좀 떠올리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청로루. 자, 먼 산 청운사에 있는 낡은 기와집을 내가 보고 있다. 근데 화자는 명시되지 않죠. 자, 산은 자산이야. 꼬랏빛 안개가 있는 산이야. 아주 좀 되게 이쁜 분위기지. 거기서 봄눈이 녹으면 말이야. 계절적 배경이 여긴 있네. 자, 느릅나무 속잎 피어가는 12구비를 청로로 맑은 눈에 딱 도는 구름. 어때요? 이 지금 평화롭고 아주 이상적인 이 청운사 자하산에 있는 이런 그 풍경을 얘기하면서 그거가 이제 시냇물 12구비, 그지? 시냇물 12구비나 이런 걸 또 얘가 막 보든지 하겠지. 그거를 청로로 맑은 눈에 도는 시냇물이래. 느릅나무. 이런 거를 딱 청로로 또 맑은 눈에 딱 이렇게 도는 구름이다 이래가지고 시선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청운사에 있는 기와집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그지? 그 산의 풍경 얘기할 때까지는 원이야.
근데 느릅나무랑 청로루 눈 점점점 어떻게 돼? 나무 산보다가 나무 보고 그다음에 청로루의 눈에 도는 구름이라고 하는 아주 깨끗하고 탈속적인 이런 대상을 두리고 있단 말이야. 뭐 괜찮죠? 그래서 요 시 같은 경우는 뭐 주제가 이제 저기 봄의 정경과 정치 그 자체야. 뭐 내가 그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비슷한 건 뻔하죠. 자, 관조적인 거. 자, 산유화랑 좀 다른 거는 계절적 백 이미지가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뭐야 그 색채 이미지도 좀 들어갔죠. 색채 이미지. 아이고 색채 이미지도 들어가 있죠. 색채 뭐가 있어? 자하산 이거 자주색 오케이 보라색이라고 들어갔지. 근데 여기가 공간이 어떤 느낌? 아 약간 좀 환상적이고 너무 이쁜 그런 분위기야. 뭐 그렇다 해서 이 세상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만큼 이쁘다는 거지. 됐나요? 당연히 관조적으로 계속 그치고 있으니까 뭐 영탄법 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제돼 있죠. 자 이렇게 대립각은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어요. 요 산유화랑 비교할 수 있는 포인트는 관조적인 건 유사한데 근데 이제 산유화랑 다른 이 시만의 어떤 그쵸 청노루만의 이 가치가 있지. 청노루만의 가치는 요런 거가 있다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넘어갈 수 있겠어요. 자 선운사에서 산유화랑 좀 비교 많이 할 수 있는 시예요. 실제로 천재전 교과서 제가 이제 거시기 천재정 그러니까 해운고 할 때도 요 산유화 시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는데 근데 이제 선운사랑 학습 활동을 못 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봅시다. 문제집에서도 가끔씩 볼 겁니다. 선운사에서 얘는 뭐 하고 싶어? 자, 만남과 이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좀 더 인간적인 얘기야. 자,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니만 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뭐뭐 하더군 이라는 어미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그 뭐 현실 상황에 대한 어떤 깨달음 이런 걸 드러내는 거가 있죠. 자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말이야 있는 것 또한 정말 그렇게 순간이었으면 좋겠다. 아하 이별의 고통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꽃에 지는 거를 어때요? 꽃에 피어나가 지는 것을 임과의 뭐야? 이별에 연결시켜서 순간성 그쵸? 이 고통이 순간적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뭔가 산유화랑 크게 다르지. 산유화는 무슨 그 인간의 근원적 고독도 있고 자연의 질서 그 자체를 보고 있다면 이거는 아니죠. 멀리서 오는 그대여 또 산 넘어가는 그대여 하면서 시어 또 반복해놨고요. 그대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도노법을 반복을 해놨다. 도노법 반복이기 때문에 뭐 대화체 이렇게 보긴 좀 그래요. 대화체는 아니다. 내가 대화체는 뭔가 말 건네는 느낌이 더 커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그냥 그대여 하고 부를 뿐이잖아. 이별가 떠올리시면은 아니 저기 그 누이 얘기했을 때 뭐 있었죠? 가을 무덤 떠올려 보시면 이거는 그 뭐냐 말 걸기라기보다는 그냥 누이여 뭐 이렇게 부르는 느낌만 있었잖아. 그쵸? 그거 떠올려 보시면 돼. 도노법만 있다 해서 대화체가 될 수는 없다. 자 꽃이 치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이렇게 또 수미상관적인 걸로 그쵸? 약간 수미상응으로 좀 해놨어요. 자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거는 한참이더라. 있는 게 한참 걸리더라. 있는다는 것은 더디고 어렵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유화랑 비슷한 거 뭐가 있겠어? 산유화도 수미상관적인 그런 게 있죠. 그쵸? 1년과 4년에 심지어 1년과 4년인 것도 똑같아. 자 그리고
뭐 종결음이 어떤 반복 같은 게 좀 있죠. 자,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이거는 약간 시간의 흐름으로 보긴 조금 무리 아닐까 생각하네. 이건 공통적으로 보면 안 되겠다. 요 정도죠, 요 정도. 그 다음에 꽃과 인간사를 비유했다. 이런 걸 다루고 있는데 산유화랑 다른 20만의 어떤 특별성은 뭐가 있어? 일단 계절의 흐름이라고 보긴 좀 곤란하죠. 좀 아니야. 피는 건 쉬워도 지는 건 잠깐이더라 라고만 얘기하지. 근데 산유화는 어땠어? 1년부터 4년까지 이걸 얘기하면서 꽃이 피네 하고 지네 가면서 이 자연의 섭리 순환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쵸? 그냥 여기서는 꽃이 피는 건 쉬워도 지는 건 잠깐이더고, 아이고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너무 한참 걸리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자, 꽃과 인간사를 연결시켰지만 그 꽃이 피고 지는 거, 피고 지는 것 자체의 순간성을 어떻게 얘기한 거야? 인간은 인간사 이별이죠. 이별은 순간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대조가 좀 발생하죠. 그리고 화자의 소망이 조금 드러나고요. 종결함이 같은 느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아. 그치? 요런 것 정도. 그 다음에 돈어법 쓰고 있는 거. 우리 시에 그러진 않잖아요. 당연히 이 시에 뭐 감정이입 이런 것도 없고요. 산유화처럼. 네, 요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적 분위기인 것까지. 이별에 따른 예상적 분위기. 요런 것들을 조금 비교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있지 않을까. 그쵸? 요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자, 뭐 자연사과 인간사를 병치했다. 잠깐 순간 한참을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했다. 요건 조금 또 간직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얘기하는 거야. 잠깐과 한참 요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적어두자고. 자, 시간 부서의 대조. 잠깐과 한참. 자, 이렇게 해서 이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나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먼. 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넘어갑시다. 자, 국화옆에서는 제가 어떻게 얘기했죠? 요 제막매가랑 좀 가깝다 그랬지? 그냥 꽃 피운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산유화를 가져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국화역에서는 제막매가랑 조금 유사한 게 있어. 불교적 세계관 보여주기 때문에. 불교적 세계관. 자, 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제 꽃 피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산유화랑 제재는 비슷한 게 있으니까, 단지 드러내려는 주제가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좀 중간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화옆에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소쩍새가 계속 슬피 우는 거예요. 소쩍새 한해 소재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슬피 울었나 보다. 소쩍새의 슬픈 울음인 국화꽃을 피우기 위했던 거야. 왜 울어? 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소쩍새의 울음은 시련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시련이 국화꽃을 피운다. 피우는 원료가 되네. 두 번째,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또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아하,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음을 냈나 보다. 약간 청각적으로 얘기하고 있네. 계속 그렇게 울었나 보다. 문장고자 계속 반복하죠. 아예 그냥 구조가 반복돼. 여기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살짝 구조가 변했네요. 그래서 AABA 구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젊음의 뒤안길, 뭔가 으슥진 골목길 이런 데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자, 이 거울은 보통 이제 자아 성찰의 매개, 내가 모습이 비추는 거니까 나를 보게 되잖아. 자, 그러니까 성찰의 매개로 자주 쓰이는 모티프지. 자, 그럴 때 이 거울 앞에 선 내 누님처럼 생긴 꽃이다. 내 누님은 어때? 나보다 성숙한 존재지. 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하, 이제 돌아와 누님처럼 딱 성숙했다. 이 꽃이 피어서 말이야. 이런 자연의 모습들이 산송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자연이 노력을 해. 자연이 고난 속에서 노력을 해서 국화꽃을 피우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인간도 고난 속에서 무언가를 피워낸다는 거지. 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죠. 노란 이 꽃잎이 피려고 마지막 간밤에는 또 무서리 서리가 절이 내리고 그 다음에 날개는 또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자, 자연이고요. 나는 또 인간이지. 자연사와 인간사를 연결시켜 놨어. 그쵸? 그래서 요거가 똑같다는 거야. 자, 그러면 뭐 이제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려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을 맺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해석을 하잖아. 뭐 얘가 지금 누이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극복된다가 아니라 그 인연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야. 그래서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과정을 굉장히 독창적으로 어떻게 자연과 인간사의 연결을 통해서 어떤 자연 둘 다 고난 속에서 무언가를 피워내는 그런 것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제 국화꽃은 당연히 성숙의 어떤 탄생하는 생명이기도 하지만 성숙된 어떤 자세를 가리키기도 하겠지. 이렇게 비교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 성숙한 자의식을 표현하는 시적인 상관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세모친 건 다 시련들이죠. 시련들. 네. 그래서 불교 세계의 인연설을 바탕으로 우주적 조화. 어떤 것을 피워내고 성숙되게 만들고 하기 위한 우주적인 조화. 모든 것이 무언가의 피어냄을 위해서 다 가치가 있게 연결된다.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자연도 피게 만드는 것이고 인간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그런 시였던 거죠. 그래서 생명의 탄생까지 과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했다. 산유화랑 좀 제망매랑 비슷할 수 있는 거는 이 불교적 세계관 빼고 없어요. 근데 다른 점은 무슨 극복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야. 슬픔의 극복 이런 게 아니죠. 슬픔의 종교적 승화 이런 거는 아니다. 이런 게 아니다.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인연설 바탕으로 모든 것이 조화를 맺고 있다라는 인식으로 그 성숙됨을 얘기하고 싶었던 그런 시다. 그 다음에 산유화랑 좀 비슷한 거는 그게 있죠. 자연과 인간 사이 연결. 자,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을까요? 시간의 흐름이 있네요. 왜냐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꽃이 피워내는 과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산유화는 이제 꽃이 피고 지는 거지만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넘어가시고요. 우리가 이어서 초원을 좀 보도록 하면 김소월이라서 가져왔고요. 전혀 주제적인 면은 하나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김소월이 숭특강에 이렇게 있으니까 가져와 봤고요. 이제 민요조를 의식을 하셔야 돼. 민요조 좀 의식하실 필요가 있어. 근데 민요조 의식할 때 차이점 하나 바로 하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어때? 행마다 사문보죠? 이렇게. 요건 조금 애매하네. 요건 조금 물음표? 할 수 있는 구석이 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때? 한행이 걸쳐 있죠?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차이점
이 시는 각 연마다 행마다 구성 달리하고 있지 않음. 다르지 않음. 이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지. 자, 그리고 또 차이점 뭐예요? 산유화랑 다른 점? 감정이 직설적입니다. 정서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영탄법을 썼기 때문이죠. 직설적. 영탄법 때문에. 자, 봅시다. 초혼이라고 하는 건 원래 사람이 죽으면 뭐 옛날에는 이게 죽은 자의 이름이나 혼을 이렇게 부르는 의식이 있었대요. 자, 그래서 이 초혼 의식을 모티프로 삼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절망을 격정적으로 표현하고 감정이 있습니다. 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서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 주인 없는 이름 이미 죽어버렸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했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계속 영탄 겁나 쓰고 있다. 그죠?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종결어미 같은 것도 참 보시면 그러겠어. 자,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해가 소멸되어 간다는 거지. 이별의 시간이 라는 거야. 해가 져간다는 거잖아. 사슴의 무리도 약간 이게 이제 서산마루에 걸렸다는 게 뭐 요 표현만 따져보면 삶과 죽음의 경계길을 얘기하는 그거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슴의 무리도 슬피운다. 아이고 얘들아, 자 비슷한 거 바로 나온다잉. 뭐 산유화에 자 산유화랑 아이씨 뭐가 있어? 감정이입. 물론 나타내려는 건 달라. 이렇게 쓰면 감정이입. 물론 나타내라는 건 무조건 다르죠. 새 여기 새가 있었고 그 사슴이죠. 여기서는 이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지. 사슴의 무리도 슬피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산은 이제 고독한 어떤 고립한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유와의 산도 약간 이제 산과 산 사이 거리감 이런 거 다루고 있듯이 얘도 어때요? 산이 어때? 뭔가 부재를 인식하는 공간이고 고립된 공간이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른다. 산의 길. 자,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는 너무 높아. 인과 나 사이의 거리.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하네요. 선운사에서랑도 비슷한 게 좀 있지.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돌, 망부성 모티프. 우리 정업사 할 때도 기억나시나요? 정업사 할 때도 제가 그 얘기했었지만 뭐 행상인의 아내가 그 돌 짚고 남편의 귀환을 기다리더라. 막 이런 거 해서 이유란 망부성 모티프. 여기서의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고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해서 돌은 당연히 상징하는 게 뭐겠어? 나의 사랑이지. 나의 사랑이지. 사랑. 사랑의 의지죠. 그러니까 어떤 태도. 이렇게 해서 딱 다룰 수 있는 시 되겠다. 어때요? 자, 김소월의 어떤 한쪽은 관조적이고 한쪽은 직설적이고 뭐 그렇게 되고 감정이 있고 근데 그 산의 기능이나 이렇게 어떤 거리감 표현하는 건 살짝 비슷한 게 있고 물론 이제 나타내려는 바는 조금 다르지만 뭐 산유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이런 걸로 어때요? 꽃과 화잖아. 꽃과 화잖아. 자연과 인간 사이의 이런 거리감을 통해서 근원적 고독을 얘기하는 그런 거였다면 얘는 이제 좀 뭐야? 인과 나 사이의 생사의 경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였지. 됐죠? 그리고 마냥 슬퍼하고 있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됐나요? 자, 그러게 되고요. 32. 아이고. 저랑 여러분 페이지가 다를 거예요. 저는 옛날 거 가져왔기 때문에. 자, 단가 6장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이입 때문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그 고전을 안 다루다 보니까 근데 20특강에 있는데 또
그 새가 이런 객관적 상관문이나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이런 경향이 한 번쯤은 뭐 고전도 크로스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억지 부림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져온 거고 전혀 상황은 다릅니다. 3년 같은 거랑 달라요. 이거 지금 얘 유배가 있어요. 유배가 있어서 유배지에서 고통스럽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은 가사를 안 하니까 학교에서 좀 불안합니다. 지금 좀 앞으로도 향후. 그렇지만 뭐 연시적으로 그래도 이럴 때 하나 봐주는 거죠. 자 봅시다. 얘가 지금 유배 갔어. 그래서 1장에서는 장부의 하울 싸움, 장부가 해야 될 일을 아냐 모르냐, 효제 충신, 유교적인 어떤 그 자세 밖에 할 일이 또 있겠느냐, 어지버 인도 하울 일을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 하울 일은 다만 이것뿐이다. 자 2장으로 갔더니 남산에 많던 소나무라는 건 충신들이야. 그게 다 어디로 갔어? 난 후에 이제 지금 얘가 유배 왜 갔냐면 광해군이 임목대위 폐위하고 영창대군 죽이잖아. 그때 반대했다가 그만 이제 유배 간 거지. 그래서 난 후에 부군이 그다지도 날래시고, 그러니까 임목대위 폐위 사건 이후에 도끼가 그렇게 날쌈던가 무슨 얘기일까? 소나무를 베어버린 게 이 정치적 시련인 거지. 그지? 소나무를 충신들을 다 이렇게 없애버렸더냐, 도끼가 다 없애버렸다나 이 얘기야. 알겠어요? 두어라 우로 곧 깊으면 비하고 이슬이 깊어지면 다시 볼 수도 있겠지. 임금이 다시 만약에 은혜로워지면 다시 보겠죠. 정계복귀에 대해서 살짝 희망을 가지고요. 임금의 은총 이렇게 될 것 같아. 창밖에 새우 오고, 얘들아 여기서 새우는 그냥 자연물이야. 요 우로랑 같게 하면 안 돼. 내용일지 이거는 그냥 자연물이야. 요거는 임금의 은총이다. 상징하는 게 달라요. 이거 내면 많이 틀려. 자 그리고 뜰가에 제비가 난다. 자 제비가 날아가고 있어. 화자 이거 본다. 적객, 이 지금 귀양살이 하는 사람 화자 회폭 마음은 무슨 일로 끝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저 제비의 비비 날아가는 모양을 보고 의태옵니다. 보고 한숨 겨우 하느냐. 그러면 제비는 잘 날아간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뭐죠? 화자와 대비가 일어나네. 아이고 객관적 상관물. 새가 객관적 상관물로 기능하고 있죠. 유배지에서 처량하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될 것 같고, 근데 4장을 가봐. 적개에게 벗이 없어서 외로워서 나에게 유배 간 나에게 벗이 없어서 빈 대들보에 지붕 위에 제비다. 나랑 제비를 또 어떻게 해놨어요? 감정이입을 해놨어. 일치시켜버렸어. 지금 우리 이거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데, 객관적 상관물 할 때 우리 청산별곡, 우리 산유할 때 청산별곡이 여러분 거에 엮이잖아. 청산별곡에 저기 잠시만요. 몇 연이더라? 자, 전문을 살짝 보고 얘기해 줄게요. 청산별곡에, 자 얘는 2연이야. 청산별곡이 2연처럼 화자의 시름을 상징하는 존재거든. 2연에 나오는 새야. 너보다 시름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이 노라 할 때, 얘는 3년에 있는 시거든. 새거든. 3년에 가던 새 본다. 새 속에 대한 어떤 그런 미련을 가지고 그걸 보면서, 여기 나오는 새가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속세에 대한 미련, 이것을 보여주는 새 그거거든. 근데 얘는 이제 시름, 화자의 시름하고 연결되는 거라서 좀 그렇죠. 나고 물어보기도 좋아. 한 시에 이렇게 두 가지 다른 기능을 하는 똑같은 시어가 나왔을 때 많이 헷갈린다고. 자 어쨌든 빈 데드보이 제비가 왜 나랑 연결돼? 종일 지적이는 게 무슨 말을 하느냐. 내 풀어낸 시름, 내 나라를 위한 걱정, 뭔가 시름 걱정은 너만큼 많다. 너만큼. 그러면 나도 너처럼 시름이 있다. 되니? 이러니까 감정이입이 돼. 자 그 다음에 5장. 인간의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느냐. 또 여기서 친구 삼고 있는 게 그 명월이 있죠. 명월이 왜 유정한 벗이야? 천리를 멀다 아니여 간대마다 따라오니 어지버 반가운 옛벗은 다만 너인가 한다. 자 얘나
나나 지금 멀리 떠나왔구나. 그래서 비춰져 있구나. 그래서 벗이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거의 감정이입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설월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섞인 꽃 여인 속에 잦은 것이 향기다. 매화는 당연히 그 우리 사군자 떠올리면 돼. 충절. 충절을 상징하면 될 것 같고, 우리 여기 나오는 소하고 기능이 좀 비슷하겠네요. 충신으로서의 나의 모습. 그쵸? 여기 나왔던 남산의 솔. 근데 얘는 베어졌지만 얘는 이제 어때요? 설월 겨울이잖아. 계절적 배경 겨울이야. 거기에 겨울밤 달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문 여니까 섞인 꽃 여인 속에 잦은 것은 향기만 딱 있네. 충성이. 그래서 어때요? 어즈버 호접이 나비가 향기를 그 향기를 하면 나의 걱정은 끊기겠지. 그러면 이 호접은 뭐겠어? 임금이겠지. 임금. 근데 향기를 알아줘야 돼. 얘가 임금이 은총을 베푸셔서 이걸 알아주시면 너무 좋겠다. 내 시름이 끊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겠죠? 됐나요? 전혀 좀 다르지만 예, 요 정도를 한번 또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청산별곡 너 걸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다 가져오는 게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 수능 특강 있는 거니까 한번 또 고전 다뤄주자. 그래서 유배지에서 이제 심경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외롭다 이런 얘기가 전체적인 거고, 좀 임금께서 알아줬으면, 나의 충정을 알아줬으면, 뭐 이런 마음이 있는 시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청산벽하고 오히려 비교하기 좋고 감정이 쓰이고 이것 때문에 가져온 건 맞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이어서 보면요. 네. 화채경. 야, 이것도 정말 엮이기 좋은 시예요. 조지훈의 꽃이 피고 있는 모습 이겁니다. 얘가 몰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을 시일 것 같고, 이거랑 이제 묶인 세트가 누에인데 이것까지 그냥 보겠습니다. 누에도 이제 고치 속에서 오래 견뎌서 피어난다. 이런 어떤 존재의 피어남 이런 걸 보기가 좋죠. 자, 화채계연에서는요. 실눈을 뜨고 내가 자, 꽃이 피어서 나타난다라는 제목이고요. 실눈을 뜨고 벽에 기대인다. 자,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잘 이해. 딱 꽃 피는 거에 몰입해서 아무 생각도 안 떠오른다 이런 뜻이야.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몰입하는 모습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몰입이야, 몰입. 자, 그리고 짧은 여름밤은 촛불 한 자루도 못다 녹인 채 사라지기 때문에 섬돌 위에 문득 송잎꽃이 어떻게 된다? 팍 피었어. 개화의 순간 역동적인 이미지로 나타냈다. 우리 산유화는 좀 정적이지. 근데 얘는 역동적인 게 좀 있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름밤이 딱 그 촛불 한 자루도 못다 녹인 채 여름밤이 사라졌다? 그럼 뭐야? 아침이 돼서. 그쵸? 아침이 돼서. 그러면 시간의 변화 있지. 아침 되어서 성류권이 팍 순간 팍 터졌다. 꽃망울 속에 새로운 우주가 열린 이 파동. 어떻게 느낌표 써가지고 이 순간을 영탄법으로 표현해 놨죠. 개화의 순간에 나타난 대안의 개화의 순간에 대해 딱 표출하는 나의 감탄을 이렇게 영탄법으로 나타냈네. 또 있고 여기 태고 쪽 바다에 소리 없는 물보라가 꽃잎을 적신대. 자, 우주의 탄생과 같구만. 이 석류꽃이 터진 이 개화의 순간. 방안 하나 가득 석류꽃이 물들어온다. 자, 그리고 내가 석류꽃으로 들어가 앉는다. 화자가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오, 석류꽃에 들어가네. 물알채.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또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1년에 나왔던 거 반복해 놓음으로써 이 그 화채가 이 석류꽃이 개현 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이렇게 몰입해서 예찬하고 감탄하는 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죠. 그런 작품인 거고, 뭐 산유화랑 비슷한 게 이제 관찰적인 게 있죠. 다만 이 시는 감정입이나 생성, 소멸 뭐 이런 걸 나타내고 싶은 건 아니고 말 그대로 피는 순간 자체지. 그거를 물화의 순간을 다루고 있고 물화일체를 다루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시간의 변화 있는 거는 조금 이제 산유화랑 비스무리한 구성인데, 그쵸? 순환적인 질서다 뭐 이건 아니지. 무슨 순환적 질서는 아닌.
질서는 아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는데 아침이 되니까 와우 몰입했다 얘기고요. 자, 최승호의 누에 보십시다. 누에들은 은수작, 은둔에서 수련하는 이 수도자들이다 라고 은유법을 써놨네요. 자승자박에 씨가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에 지가 들어갔단 말이야. 누에고치가 흰 동굴 누에고치로 들어가서 누에가 누에고치로 들어가서 문 닫고 조용히 몸을 감추고 있네. 혼자 웅크린 번데기의 시간이 존재의 변모는 시작된다. 세포들이 다시 배열되고 없었던 날개가 창조된다. 이 신비로운 변모가 꿈의 힘 없이 변모의 이 꿈의 힘 없이 가능했을까? 서리법. 자, 그러면 이 지금 나비가 되려고 나방이죠. 누에는 나방되니까 이 신비로운 변모는 어떤 거야? 그 간절함 때문이겠지. 고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간절함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거지. 변모의 힘이 내재적인 거야. 응. 어느 날 해맑은 아침의 얼굴이 동굴을 열고 나오고요. 회저처럼 회저 뭐라고 되어있냐? 어떤 괴사되지 않고 고통스러웠던 연금술의 긴 밤, 한마디로 얘가 그 누에고치로서 있었던 인내의 시간이겠지. 그것을 지나서 비로소 하늘 백성의 날갯짓이 시작되는 것이다. 밖에서 구멍을 뚫어준 누의 왕은 없다. 밖에서는 이런 힘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누에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벽을 뚫어야 하며 안쪽에서 뚫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대상의 피어남, 어떤 탄생, 변화, 이걸 다루고 있는 시고, 시간의 흐름이 이제 인내의 밤에서 아침에 되어가지고 딱 얘가 된다. 시간의 흐름 볼 수 있다는 거. 시간의 흐름 볼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다루려고 하는 건 뭐지? 조금 뭐가 있어. 외부의 힘이 아닌 내적인 힘을, 인내, 소망 같은 걸로 피어난 으로 나방이 된 쟤는 이 과정을 예찬하고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주제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 통과의례다. 성장통이다. 반드시 필요하고, 주체는 당연히 이런 시련을 거쳐서 견디고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됐죠? 요 화채경 같은 경우 또 산유화랑 살짝 다른 거는 역동적인 게 있죠. 이거 약간 산유화랑 좀 다르네. 산유화는 막 정적이라 그랬지 제가. 얘는 정적이야. 내가 그냥 정적인 걸 관찰하고 있는 느낌이죠. 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됐고요. 자, 여러분 전 페이지 달라요. 목차 보시고 가시고. 자, 그 다음 낙화죠. 낙화하니까 또 뭐예요? 지는 거는 어쩌고저쩌고 했던 선운사 살짝 떠오르기도 하네. 네, 비슷합니다. 이별이에요. 자,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의 이별 받아들이고 가는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답냐. 이별을 받아들이려는 자세. 이거를 예찬을 좀 해놨죠. 영탄적으로. 봄한철 계절감. 격정을 인내한 봄한철의 격정이야. 봄이 계절. 꽃잎이 절정의 시기가 됐을 때 딱 지는 시간, 청춘의 시간, 격정을 인내했던 나는 어떻게 되고 있다? 사랑이 지고 있다. 낙화와 이별을 동일시하고 있다. 봄한철이 이렇게 피워내려고 했던 딱 그 열망, 이 절정의 시기를 인내한 나의 사랑이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별하고 있다. 분분한 낙화, 어수선하게 흩날리는 낙화, 결별이 이룩한 축복. 자, 선운사에서랑 뭐 이런 거 다 다르게 역설적 표현을 좀 써놨어요. 역설적 표현. 이별 뒤에 오는 영혼의 성숙을 다루죠. 우리 선운사는 어때? 무슨 영혼의 성숙됨이라기보다는 꽃이 피고 지는 것 순간이듯 나의 이별도 좀 빨리 지나갔으면, 이런 거잖아. 근데 너무 한참 걸린다. 이렇게 시간 부사와 대조해가지고 이별의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싶은 시였잖아. 근데 얘는 어때요? 이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네. 결별이 일관 축복이다. 은유법이기도 하고 역설법이기도 해. 지금은 가야 할 때야.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그런 가을, 성숙된 시간이지.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맞이할 모습, 또 열매 가을이 되면 맞이할 모습을 하는 그때를 향해서 나의 청춘이 어떻게 된다? 꽃답게 죽어. 헤어지자. 이별을 받아들이려고 헤어지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 청용을 쓰는 거야. 셀프 청유. 섬세한 손길을 흔들면서 하롱하롱 으태었었네요. 꽃잎이 지는 어느 날에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 있듯 성숙하는 이 내 영혼의 슬픈 눈이다. 이별의 아픔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숙이다. 역설적 표현 무조건 별표. 그리고 다른 점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자연사가 인간의 삶을 대응하고 이것도 보자고. 그렇죠? 인간의 삶도 이별의 슬픔하지만 영혼의 성숙을 다룬다는 점에서 선우사랑 조금 다름. 됐지? 이런 주제가 있죠. 변화를 수용하면서 영혼이 성숙해진다. 그 다음에 꽃이 지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연과 인간 사이의 연결. 이별 역시 슬프지만 영혼의 성숙을 이룬다. 이별 아름답게 받아들이겠다. 이 얘기지. 성숙됨을 위해서 받아들인다. 또 이별을 극복하려는 건 또 제방매가 같은 극복의 태도 좀 생각은 되지만 뭐 이건 무슨 사별 이런 게 아니니까 낙파 이별로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연의 섬유 동안 깨달음. 자, 마지막 시 되겠습니다. 뭐 중간 정도 끊는다 했죠.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나머지는. 자, 과목 과일나무입니다. 과일나무. 자, 과목에 과물들, 과일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다. 여러분, 사태, 눈사태, 산사태처럼 큰일 났을 때 우리는 사태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냥 과일나무 열린 걸 사태라고 인식해. 과일 사태야. 뭐겠어? 뭐 내가 갑자기 과일 둘러싸여갖고 먹을 거가 많다 이 얘기가 아니라 뭐야? 내가 그만큼 이걸 사태처럼 큰일로 인식한다는 거지. 과장된 표현이죠. 자, 나를 경악해 하는 것은 없다.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했다. 뿌리는 팍질 붉은 황토에 가지들은 한낮 비바람들 속에서 뻗어서 출렁출렁 거리고 있었어. 그러면 얘네들은 다 뭐야? 팍질 붉은 척박한 토양이랑 비바람들 속에서 열심히 고난을 이어져. 고난을 견뎠겠지. 뭐가? 과목이. 그러니까는 요놈들은 세모해 주시면 되겠죠. 고난과 시련. 모든 것이 멸렬하는 가을을 가려 그는 홀로 호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을 지니게 되는 과목에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날 경악해 하는 것은 없다. 수미상관은 할 수 없죠. 유사한 구조의 반복이겠지. 왜? 끝이 있기 때문에. 오연이 있어가지고 사연과 일련이 서로 뭐야? 유사한 구조를 표현하고 있는 거다. 알겠지? 수미상은 하면 안 돼. 수미상은 안 된다고. 아니. 자, 그리고 그라고 얘기했으니까 과목을 의인화시킨 것도 좀 있겠네요. 과목, 그리고 흔히 시를 읽고 저문하네. 그 가을에도. 그러면 자,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한 거죠? 자, 자연사와 내 상황을, 화자의 상황을 연결시켰네. 나는 이 과목의 기적 앞에 나의 상황을 연결시켜서 이 과목을 보고 시적을 해보겠다. 깨달음 얻었다. 상황을 연결해서 이것을 보고 깨달음을 얻은 어떤 나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뭐 크게 뭐 감정이입이나 이런 거 없으니까 시련이 있다 정도. 나머지 시들하고 좀 묶어서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상이 피어나는데 그걸 이제 뭐랑 연결시키느냐, 그리고 뭐 대조되는 무언가가 있느냐, 감정이 표출되느냐, 그쵸? 또 감정이 표출하는 거 말고 뭐 간접적으로 감정이입을 어떻게 쓰느냐, 뭐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되는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시간의 흐름 뭐 이런 것들 좀 있느냐, 뭐 이런 정도만 좀 비교해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시간 20분짜리네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렇지만 뭐 비온 날 가리봉동 잘 끝냈으니까 자습서랑 해가지고 여기 있는 시들 꼭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여기까지가 조금 기본 시들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살짝 더 들어가서 또 얘기하도록 하자고. 네.